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말기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기 치매, 영어로 영역을 하자면 터미널 스테이지의 디멘시아 환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시비어 디멘시아, 그러니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에서 시비어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우리 디멘시아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말씀드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디멘시아를 볼 때 우선 코그니티브 펑션, 인지 기능과 그 다음에 BPSD, 행동 심리 증상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디멘시아의 진단을 보시게 되고, 지금 여기와 같이 이런 그 디멘시아의 코스를 지금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근우 교수께서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 단계, 그 다음에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단계, 이 단계까지를 Preclinical Stage, 그러니까 임상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Mild, Moderate, Moderate, Severe 단계, 이렇게 세 번을 하자면 4개로 나누기도 하고, Moderate, Severe 내지는 Moderate를 같이 합해서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를 분리도 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DR 같은 경우에 MCI 단계는 0.5에 해당되고, 마일드가 이거 조금 저자나 연구에 따라 조금 틀린데 일반적으로는요, MCI가 0.5 정도가 되고 CDR은 마일드를 1, 모더레이트 2, 그리고 모더레이트 시비어, 즉 다시 말해서 시비어 단계를 CDR 3으로 저희가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GDS, 글로벌 디테리에이션 스케일이라고 해서 앞서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토탈 1에서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일드의 경우는 3 내지 4,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5, 시비어를 6, 7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스크린 테스트로서 이제 MMSE 같은 경우를 정상은 30 정도로 보게 되고, SCI는 29점, MCI는 28점에서 25점, 그 다음에 마일드 디멘시아를 24점에서 19점, 그 다음 모더레이트를 18점에서 10점, 그 다음 10점 이하가 시비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앞서서 아마 설명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각 이 스테이지의 동안에 어떤 기간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지금 MCI까지가 보통 7년입니다. 그런데 마일드 스테이지의 기간이 2년이고요. 모더레이트는 1.5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어 단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정확히 정의를 못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는 적어도 한 3분의 2 이상은 이 단계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일드 겨우 2년밖에 안 되고 모더레이트 1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시비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재 가장 연구가 덜 되어 있고 또 관심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비어 디멘시아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어 단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매니지먼트를 할 때 뭘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져야지 그 다음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노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환자를 지금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디멘시아 환자로 할지라도 이분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굉장히 프레일 스테이트에 지금 와 있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컨디션의 변화무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플럭추에이션도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SD, 아마 오늘 첫 시간에 BPSD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아마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에지테이션과 어그레션, 또 섹슈얼이 굉장히 디스이니비티드 비헤비어 같은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야기시키는, 내지는 환자나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이 버든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BPSD가, 심각한 BPSD가 바로 이 시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말미친이라고 하니까 배드리든에 해당되는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컨서버티브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혹시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리든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야말로 말미 중에서도 최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비어 디멘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디멘시아 환자를 갖다가 이제 입원실에서 보게 되는 그 대부분 원인이 시비어 단계에 들어와서 집에서 도저히 이제 케어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에지테이션이나 공격적인 행동,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아마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널싱홈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파마코세라피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파마코세라피가 필요 없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도 4개월에 한 번씩 촉탁 의사가 계속 스크린을 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니터링의 역할은 뭘까? 목표는 뭘까 하는 겁니다.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경환이 되나 중증도에 해당될 때나 중증에 해당될 때나 우리가 치료의 어떤 인터벤션을 갖다 한다는 것은 환자나 또는 케어기버들의 그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갖다가 최고도로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그 펑션, 기능을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대한의 어떤 컴포트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는 시비어 단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대학에서도 부대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말도 모델도 나왔고 ADLGM 들어졌고 이제 풀 디펜던트한 그런 옆에서의 어시스턴스, 보조가 필요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의사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변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급성기 환자에만 이렇게 프리오큐파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개념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정말 해드릴 것이 무궁무진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맞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이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SE 점수가 10점에서 0점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커그니티브 펑션에서 MMSE 상에서 체크할 수 있는 아직 캐퍼시티를 뭔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소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커그니티브 펑션에 대해서 반드시 역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PSD.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그런 어그레시브한 비헤비어를 위시해서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다양한 BPSD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지난주 시간에 NPI라고 아마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Neuropsychiatric Inventory라고 해서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ADL 펑션이 떨어지죠. 시비어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GDS, FS, FAST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ADL이 7번 단계에 들어가면 풀 디펜던트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ADL의 그 기능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모비단,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컴플리케이션을 위시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과적인 또는 내과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디컬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뉴트리션입니다.
저희 병원도 지금 해보니까 뉴트리션이 쭉 계속 3개월마다 지금 영양실에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역시 말 뉴트리션 상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칼로리 계산도 하고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말 뉴트리션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그 팩터를 지금 재생병원에 있는 소화기내과 이제 백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스터디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뉴트리션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커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지고 또 모터 펑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상과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위험도를. 이걸 저희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입원하게 되면은 그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리얼리티 테스팅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만약 홈케어를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고의 의식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원더링을 타다가 갑자기 집을 훅 나가가지고선 대통령실에서 이 집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집에서 홈케어를 할 때는 집을 어떻게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볼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사업실에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침을 주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컨설테이션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래 베이스에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치매 가족협회에 가서 알아보시오, 내지는 사회사업가에 알아보시오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가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정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서 가족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비어 디멘시아 단계가 될 것 같으면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7, 8년 이상을 환자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처음에는 몇 시간 정도 환자를 돌보면 됐던 것이 24시간 환자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되고, 또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 케어기버 역할을 하는 분들의 피지컬 스테이트라든가 이모셔널 스테이트가 굉장히 이제 피폐해져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어기버 역할을 하는 이 가족들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같이 아우러내서 평가를 해서 인터벤션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디스트레스한 상태를 극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이 환자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베이러블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지지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는지도 한번 서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간보호소 내지는 이제 단기보호소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관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널싱홈이나 노인병원에 입원도 권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태산 같은 것을 벌써 여러분들 좀 감을 잡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메디컬 매니지먼트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말이죠. 한번 보죠. 이런 중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세컨더리로 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나 또는 그런 UTI 같은 인펙션이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물론 인터벤션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킨슨 신드롬이나 시저 이런 뉴로로직한 신경과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이 파킨슨이안 신드롬은 통계에 가면 AD 환자, 우리가 AD를 할 것 같으면 초창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전혀 모터 펑션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비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통계 자료치가 굉장히 디스크런시가 심한데 10에서 80%의 파킨슨이즘을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저, 경련은 주로 이제 유아기라든가 또는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고 원인 없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로 파셜 시저보다는 전신 발작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생 동안을 연령별로 봤을 때는 말이죠. 이런 유아기나 또는 청소년기에 소화기 이때도 상당히 그 픽 프리퀀시를 보이지만은 성인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오면 또다시 피크가 한번 더 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때 발생한 시저는 세컨더리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AD 환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시저가 왜 발생하는가 한 것은 굉장히 의아할 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저는 코티칼 레벨의 그 뉴런이 애트로피가 와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AD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끔쩍끔쩍 놀라는 듯한 그런 마이오크로너스, 갑자기 무슨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현상 보이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근대성 간 경련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환자들 아마 간병 하시는 분이라든 간호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눈이 살짝 돌아다가 돌아온다. 내지는 갑자기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가 갑자기 뻥쪄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건 사실은 부분 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관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엘드리에서는 디멘시아 환자들한테는 시저가 그래서 안 발생한다는 잘못 미스컨셉션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AD 환자만 해도 약 30%가 파셜 시저 내지는 전신 발작이 나타난다고 연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서 이제 결국은 모빌리티가 떨어지니까 프레셔 소화 같은 현상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인입니다. 페인은 말이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팩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시리어 디멘시아에 오게 되면요. 대부분 다 랭귀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 표현력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페인을 정확히 호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PTSD예요. 굉장히 이리터블해진다든가 또는 굉장히 에지테이션이 많아진다든가 또는 오브너럴 보컬리제이션에 의해서 이상하게 신음소리 비슷하게 해서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페인을 한번 우리가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페인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을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엘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페인으로서는 원인은 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가우트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위시해서 스파이널 코드 쪽은 대부분 환자를 찍어보면은 디저너티브 체인지가 와 있습니다. 스파이널 스토노시스를 위시해서 그런 스폰딜로라이시스 같은 그런 디저너티브 체인지도 있고요. 컴프레션 프랙처 여러분들 아마 찍어보면은 간간히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할 때가 꽤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뭐 HIV, 디스크도 있겠고요. 또 뉴랄직 페인도 있겠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시리어 디멘시아 환자라고 해서 생명체로서 이 호흡을 하는 이 상태에서는요. 헤드에이크 있습니다. 헤드에이크 나타납니다. 복통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간과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환자는 그 파악을 못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항상 이런 컨셉을 가지고선 환자한테 접근해 들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nutritional state improvement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환자들이 결국은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이 뉴트리션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우선 BPSD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PSD는 네가티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부증인데 거부증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그렇게 떼쓰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2개월, 3개월 전혀 식사나 약을 거부하는 환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또 애지테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아마 노인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치 아픈 증상 중에 하나가 환자가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증상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스태틱 이대마까지 와가지고 발등이 뚱뚱 붓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또 메디컬 파트에서는 물론 인펙션과 같은 그런 질환들 내지는 소모성 질환뿐만 아니라 히든 마리건시 사실은 모든 것이 워크업이 돼서 노인병원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리 피부가 나타나면서 이런 이 웨이트 로스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또 모터 펑션 쪽에서는 스트로크를 막는다든가 했을 때 벌바 펄시, 구마리나 가성 구마리가 와서 윤화곤란이 있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들은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갖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양을 적게 잡수시는 경우도 있고 물 같은 것을 안 잡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보면 비윤하고 크레아티니본 레벨이 굉장히 디스크레먼시가 와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디하이드레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런 시리어 디멘시아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특수한 그 컨시더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용어 중에서 Advanced Elective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Advanced Elective. 아마 아주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이게 지금 Advanced Elective 여기 있죠. 네. 사실은 디멘시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디멘시아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멘시아라고 해서 시리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미 리얼 테스트가 다 떨어지겠지만요. 초기 단계 아주 마일드 어리 스테이지에는 아직 코그니티브 펑션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별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기에 도달했을 때 어르신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Advanced Elective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치료진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냥 말로 해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리와 도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엔듀링 애토니를 통해 가지고서 공증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 다시 말해서 유언장도 같이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요 그 존엄사 문제가 바로 이곳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의 경우에도 뭘 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의 저널에도 나오는데 그냥 구두로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던 그 할머님이 평상시에 내가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상태가 악화되면 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선 법정에서도 그렇고 또 환자 보호자도 그렇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도큐멘테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외국의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실은 이 경향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장묘문화 그동안에 이제 무슨 계속 이제 이렇게 뭡니까 공원 무슨 공원입니까?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분묘를 갖다 쓰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차지하는 게 자꾸 기하가 없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화장을 하자는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70%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30%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모셔널하게 이런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집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드밴스 리액티브가 환자 자신의 책임하에 아직 리얼리티 테스팅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하고 도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존엄사를 갖다 계기로 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사실은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리걸 프로그램, 주로 이제 다 재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가족들이 싸움질하고 운명을 했는데도 법정에 저희가 참고인으로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소견서를 지금 저희 병원에서 4번째 지금 적은 그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니어 디멘시아를 보면서는 항상 좀 염두에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뭘 어떻게 어세스먼트 해야 되는가를 봅시다. 우선 커그니티브 펑션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MMSE 점수가 스크리닝 테스트 선별 검사로서는 10점 이하입니다. 근데 조금 좀 깊이 좀 들어가자면, MMSE는 사실은 마일드, 모더레이트 초기 단계는 아주 정말, 스페시픽한 그런 아주 민감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첫 스테이지, 내지는 아주 떨어지는 그런 시리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영어를 하자면은 바닥 효과라든가 몰린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또 천장 효과, 실링 이펙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이것이 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디테레이션 스케일과 시리얼,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 스테이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리얼은 좀 검사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관성도 많이 관계가 되고, 따라서, 저희가 좀 하다 보면은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평가자에 따라서 일치도가 굉장히 높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디스크퍼런시가 굉장히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GDS를 저희는 더 근하고 싶다는 것이죠. 보면은 쉽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케어에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환자의 ADL 펑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비해비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데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에 따른 그런 이 불일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시비어 디멘시아는 스코어 6과 7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S, 요거 조금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요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DS 6, 7이 시비어 디멘시아. 사실 모더레이트 시비어, 또 시비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해가지고 시비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GDS는 뭐고 파스트 스테이지라는 게 뭐냐?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데 GDS를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이 파스트 스테이지라는 것은 Function Assessment Stage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갖고 있는 펑션 ADL 있지 않습니까? ADL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GDS로 따지면 6점에 해당되는 스테이지 6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A, B, C, D, E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GDS Fast 6A에 해당되는 것은 드레싱, 즉 옷 갈아입는 것을 처음에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싱, 목욕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토일렛 메카닉스, 이건 뭐냐면 이제 화장실을 갖다가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컨티넌스인데 유리나리 인컨티넌스는 D고 피컬 인컨티넌스는 E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것은 ADL 펑션을 다들 우리가 집안 가족들도 알고 있고 쉽게 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입니다. First Stage 6입니다. CDR6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거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우선 카운트 펑션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옆에서 열심히 간병을 하고 있는 배우자 이름은 기억을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만 그 익숙한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환자분이신데 이제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근데 며느리와 아들을 갖다가 잘 구분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망각한다. 이런 커그니티브 펑션의 특징을 보이면 이건 이제 시비어 단계로 들어가면서
Fast Stage 6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Stage 6, A는 이게 보다시피 드레싱,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은 철에 걸맞지 않은 옷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갖다가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라이트, 레프트를 갖다가 구분을 못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6B는 지금 여기 패싱, 목욕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6C는 메카닉스 오브 토일레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을 보고서 뒤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지가 아무 때나 이렇게 뿌린다든가, 또는 이렇게 오물이 있는데도 물을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가, 또는 이제 제대로 딱지를 안 해가지고 오물이 이 속옷 같은 데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진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트 스테이지 6D와 E는 이런 유리나리 인컨티넨스나 피칼 인컨티넨스가 있어가지고선 옆에서 늘 도와줘야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스트 스테이지 6입니다. 7입니다. A, B, C, D, E, F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버발 액티비티, 다시 말해서 환자가 자기의 그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선 우선 먼저 체크를 하는데, 그냥 보면 그저 몇 마디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이건 A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B는 그저 한 개 단음절적인 말, 아니, 뭐 이런 식의 정도만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를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가 되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앰뷸레이션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D는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E는 이제 웃지, 미소를 이제 못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F는 결국 이제 해답,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그 고개를 유지하면서 앉아있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드리든 스테이트는 7D 이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드리든은 D의 이제 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EF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배드리든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 펑션하고 그냥 ADL 펑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시비어 디멘시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BPSD입니다. BPSD가 애지테이션이라든가 어그레션, 사이코시스, 그러니까 딜루전, 망상이라든가 그런 환각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시비어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잘 컨트롤 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PSD가 결국은 환자나 가족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초기 빨리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도표는 뭐냐면 BPSD가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를 지금 보이는 것인데, 주로 이 BPSD 중에서 앞에서 설명을 들었으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디프레션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 이런 자살사고, 그 다음에 무감동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감동증이라는 것은 우울증하고는 다른데,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보통 침울한 얼굴 표정을 보이는데, 이런 무감동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침울한 표정이 아니라 무덤덤한 표정 자체가 잃어버리는, 없는 그런 모습을 아마 유심히 가서 이제 보시면 아마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무감동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굉장히 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기분과 관계되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케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더레이트 시기를 넘어서 이제 차츰 시비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애지테이션, 그 다음에 어그레션, 공격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 환각, 할루시네이션, 딜루전, 망상, 그 다음에 sexually inappropriate behavior. 아마 노인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간혹 민망한 그런 증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간병사들이 나중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주로 이게 또 보니까 남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스터베이션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괜히 간호사 와가지고서 이제 바이트를 체크하거나 뭘 할 때 보면 엉덩이를 갖다 두들고 만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있다가 이제 그 딸이 너무 민망해가지고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환자분 하시는 말씀이 자, 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니라도 날 갖다가 충족시켜줘 하고서 내 침대에 올라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선 민방에서 병원에 모시고 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아직까지 이런 그 섹슈얼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해소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이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증상들이 저희로서도 이제 어려운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메디컬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스테이트 어세스먼트는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이걸 치료해야 되고 페인을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뉴트리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모터 펑션이나 게이트 인스테빌리티, 폴 다운의 어떤 리스크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메디컬 스테이트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어 디멘시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갖다가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되고 옆에서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어기버에 해당되는 분들도 보면은 사이콜로지컬 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좌절감입니다. 또 그 희망이 없는 그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환자는 뭔가 좋아지는 좀 맛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자를 치료를 하면 뭔가 좀 좋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가 뭐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무거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앵자이티, 불안증이나 디프레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밤낮도 떨어질 수도 있겠고, 수면장애 같은 것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24시간 집에서 돌보게 되다 보니까 사회하고 자꾸 이렇게 격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주 그 독특한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며느리니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서 이제 환자를 돌보는데 제일 희생타가 며느리란 말이죠. 그게 한 10년 전이었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때는 며느리들이 많이 좀 돌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 어르신이 에지테이션이 심하니까 어떻게 막 잠깐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단 말이죠. 또 이제 시아버지니까 민망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번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울증이 빠지게 마련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어르신이 그냥 잠깐 눈 파는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벌떼같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느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독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심벌리한 것은 그 어르신은 약을 갖다가 자주 쓰고서는 이제 그 자살을 기도했는데 다행히 제가 썼던 약이 그렇게 뭐 안티사이코틱스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내지는 굉장히 그 사이드 이펙트가 그 뭡니까 심한 그런 약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결국 소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 수이사이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왜 주로 이제 그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보면 할아버지겠죠. 할머니가 환자분이시단 말입니다. 차츰차츰 할머니가 이제 나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같이 그런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고 이제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망구를 누가 돌보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같이 동반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환자를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살해를 하고 본인도 그냥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뭘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서포트 서비스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것을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서치를 해가지고선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롱텀 케어 이런 그 이 서비스 프로그램에 빨리 인볼브 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디멘시아 타입입니다.
디멘시아 타입 중에서도 AD보다도 오히려 베스큘라 디멘시아가 조금 더 먼저 입원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그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가 당연히 이제 더 많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돌보는 케어기버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닌 케어기버가 돌볼 때가 이런 이제 기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일이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severe caregiver burden, 즉 환자가 아까 보이는 그런 다양한 참 케어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되는 증상이 심할 때에 결국은 기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케어기버 자체도 디프레션에 빠져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널싱홈이나 노인병원 같은 데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번 도표를 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피지올로지컬 체인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파킨슨 신드롬을 이야기했습니다. 파킨슨 심텀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뉴로디저너티브 디지즈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하이퍼텐션이나 DM이나 이런 것이 같이 동반할 수 있듯이 이런 뉴로디저너티브 디지즈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박근호 교수가 이야기한 말 맞다. AD, 알츠하이머 디지즈인데 차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파킨슨스 디지즈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킨슨 디지즈와 유사한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특수한 그런 신경과 질환으로서 다계통 위축이라든가 또는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그런 특수한 질환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간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더리로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컨더리로 발생하는 것 중에서 우선 첫째가 드락입니다. 드락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엔티사이코틱스,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 근래에 나오는 세로켈이나 이런 것은 약 2%에 불과하지만 리스페리돈 또는 올란자핀, 할로페리돈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약제들은 결국은 도자함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좀 과장하자면 거의 100% EPS 낙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이런 파킨슨이즘 피처를 많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버프라이드 같은 약제를 쓰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레버프라이드, 레버설피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제들이 무브먼트 쪽에서 이제 우리 신경과에서 운동 장애를 볼 때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버설피라이드가 사실 도파민을 갖다 브로킹시키는 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브레인 쪽에서 이런 EPS를 야기시키게 되는 동기가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야 되는 약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좀 보면은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오는 분들, 쩍쩍거리는 환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미 그 과거부터 마일드 스테이지나 모더레이트 스테이지에 엔티사이코틱스를 갖다가 계속 써왔던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DPS를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는 써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지연성 그런 이상 운동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입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인볼루트리하게 불수의적으로 움직이고 텅을 갖다가 움직이고, 어떤 분들은 텅을 갖다가 혓바닥을 내미는 그런 환자부터 시작해서 별 그런 귀대한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드럭 인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발견을 하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참 골치가 아픈 부분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런 텅 디스키네지아, 그래서 텅을 하얗게 움직이시는데, 이 마세타 머슬, 이거 저작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뭐가 왔냐면, 근긴장 이상증이 와가지고서 한 번씩 긴장이 돼서 그대로 콱콱 다무는 현상이 같이 발생했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이쪽으로 몰려갔는데 갑자기 팍 하고 물리니까 텅 바이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케이스였는데, 다행히 텅 바이팅은 이제 그런 타다임 디스토니아를 갖다가 좀 해결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좀 완화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토니아는 이것은 프론탈 로브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인데, 파킨슨 증후에서 발생되는 근육 경직을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 경직이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파라토니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파라토니아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경직이나 또는 운동 완만같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유독히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팔을 이게 움직여보는 패시브 무브먼트를 하게 되면 하다가 갑자기 빳빳해지는 환자가 있어요. 이런 환자가 파라토니아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주로 우리가 이 전두엽 쪽에 이미 그런 위축이 많이 진행이 되는 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어떤 데미지를 갖다가 이제 보이는 하나의 징후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저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재미난 것이 이 시비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디벨로먼탈 리프렉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 프론탈 리리징 사인이라든가 프리헨시블 리프렉스라는 용어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서킹 리프렉스. 우리 그 애기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그 유아기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려주거나 또는 젖꼭지만 조절로 이렇게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리프렉스거든요. 이게 서킹 리프렉스라고 하는데 쭉쭉 빤단 말이죠. 이런 리프렉스라든가 또는 어린애들도 이렇게 손에다가 뭘 이렇게 저희가 손바닥을 슬 이렇게 가볍게 훑어주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잡습니다. 손을. 이것이 그레스 리프렉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루팅 리프렉스라는 것은 한쪽 이 뺨 있는데 뭡니까 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요 립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루팅 리프렉스입니다. 이게 아마 수학과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스타우트 리프렉스는 2인중 부위를 갖다가 콕콕하게 되면 파워풀 해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매킹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음성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보면 우선 프리퀀시에서 AD 환자에서 GDS6에 해당되는 약 40%에서 한 개 이상의 그런 프린시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리프렉스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세븐에 대해서는 거의 100%라는데 이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쭉 검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많은 경우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아주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스테이지별로 봤을 때 스테이지 6에서부터 7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마크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시비어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컨티넌스하고 서로 연기관계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컨티넌스가 뭡니까? 6DE에 해당되니까, 그죠? 이거 그 시기하고 앞에 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 리프렉스는 유아기에는 다 갖고 있던 것인데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어리 차일드후드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브레인 속에서 이런 리프렉스 현상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프론탈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니비션이거든요. 억제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프론탈에서 계속 증식이 되는 그런 건강한 뉴런들이 이걸 억제를 시켜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던 것이 디멘시아가 와가지고 프론탈 쪽에 이런 뉴런을 갖다가 뉴런이 위축이 오거나 상실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동안 잠잠해서 억제가 됐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프론탈 릴리징 사인이라, 릴리징이라는 것이 해소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론탈 릴리징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그림을 보여주는 거, 서킹 리프렉스. 이게 서랍잖아 이것을 물려주면 쭉쭉 빠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나우트 리프렉스로서 이렇게 콕콕 치게 되면 스네이킹 같이, 파워크림 같이 쩍쩍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프렉스는 너무 심하게 자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하이드하게 이렇게 살짝 스크래칭 하는 정도로 하면 꼭 잡는 것을 느끼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나옵니다. 루팅 리프렉스 역시 마찬가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액인데 한쪽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루팅이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프론탈 러브하고 스페시픽한 것은 사실 브레스트 리프렉스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많이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컨트랙처. 사실 컨트랙처는 시비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앵귤레이션이 떨어지는 환자들인데 결국 모빌리티를 더욱더 떨어뜨려서 장애의 정도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페인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데큐비스 얼서라든가 또는 인펙션에 상당히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컨트랙처 환자입니다. 컨트랙처 이런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상당히 어떤 때는 섭섭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왜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 모양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이건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너무 컨트랙처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통풍이 안 돼가지고 이제 습해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간 사이사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스킨 프로그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디바이스가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비교적 컨트랙처가 심하지 않은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이런 환자의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정도 간격을 갖다가 벌리면서 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컨트랙처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다 보면 안 돼가지고는 그 사이에 이제 거즈를 댄다든가 해서 자주 갈아주게 되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요사이 지금 한 25분밖에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BPSD 매니지먼트에 들어가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BPSD하고 코그니티브 펑션에 대한 것은 요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전남대학의 신일성 교수께서 파마콜로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로 난파마콜로지 쪽에서 조금 좀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BPSD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BPSD에 너무 이렇게 현상학적에 대해서만 증상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원인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BPSD 중에 일부가 사실은 그런 어그레시브한 비헤이비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트리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널 리텐션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소변을 제대로 브로더의 문제가 있으면 못 보게 될 것 같으면 브로더 리텐션이 오지 않습니까? 그 디스컴포트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짜증이나 어그레시브한 비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피칼 인펙션. 여러분들 피칼 인펙션 잘 아시겠지만 정말 보면은 입원할 때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환자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시플 아웃도면은 반드시 찍어요. 가족들은 많이 믿을 수가 없어요. 병비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 하지도 않고 와서 찍어보면은 피칼 인펙션이 너무 심해가지고선 정말 캐스터 오일을 갖다가 주고 명찰을 해가지고 겨우 좀 이렇게 완벽하게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디프레션도 있겠지만은 아주 우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헝거. 특히 DM 환자들 경우에 식사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선 딱딱 정해진 대로 주다 보니까 이거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배고프게 되면 짜증을 부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헤드에이크나 치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디멘시아가 심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치아가 덴탈 하이진이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치수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지바이티스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압세스까지 생기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시비어 디멘시아를 보는 분들은 다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소심하게 세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래에서도 참 재미난 경우를 보는데 가끔 저는 아예 전화를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가 목이 아프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할 정도는 돼요. 피부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개인 의료내과 내과에 갔습니다. URI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는 계속 열은 안 떨어지고
아프다고 목은 아프고 침을 대고 해가지고 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선 목이 지금 어느 쪽으로 아프다고 그러냐. 혹시 이 맨디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서 만져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만져보라고. 만졌더니 그냥 깜짝 놀라면서 테인을 호소해가지고 그게 지금 뭐냐면 결국 앱서스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보내가지고선 결국은 인시전을 해서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디멘시아 환자를 보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데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랄 것 같으면 저희는 목은 이쪽이죠. 근데 환자는 여기가 목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고 아까 그 박근호 교수가 이야기한 데리비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워크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환자를 이제 examination도 하고 메디케이션 리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경과에서는 메디케이션에 대해서는 루틴으로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체크업을 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갖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쓰고 있는 약이 뭔지 파악을 그 다음에 올 때라도 꼭 해야 되고 저희는 약을 가져오는 환자는 약국에다 맡겨가지고 이 약이 뭔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라. 심지어는 그게 조금 뭐 약이 잘 혼동이 잘 모르는 약이 있으면 그러면 직접 그 약국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보라고까지 하면서 정확한 히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테이트 인디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난파마코지컬 트리트먼트와 파마코지컬 트리트먼트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난파마코지컬 트리트먼트가 됐습니다. 사실은 파마콜로지 세라피를 할 우리가 파마코 세라피 우리 의사들이야 뭐 당연히 평생을 이제 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많이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P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파마콜로지 세라피에서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1차는 난파마콜로지 세라피를 먼저 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의문이 갈 겁니다. 아니 환자는 지금 어그레시브 해가지고 당장이 지금 막 그냥 주먹질이 날아오고 과학적 핵실로 되는 환자를 무슨 한가하게 지금 이런 퍼스트 라인 세라피로서 난파마콜로지 세라피를 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당연히 파마코 세라피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조금 안정이 돼서 커퍼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발 세라피, 그러니까 말로서 우리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오늘 떼고요. 베리데이션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사이클로지가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인터퍼스널 사이코세라피나 이런 것도 빼고서 레미니선스와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입니다. 현실 진압력, 현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둘러싸고 있고 또 환자 자신에 대한 지금 발생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리마인딩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메모리가 로스트 있는 환자를 도와주고 디스오리엔테이션 있는 환자를 도와준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컨퓨전 있는 환자들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다 약이랑 뻥뻥 주고서 이제 할거리나 인젝션하고 안 되면 세대주 시킨다고 해서 막 아트바이나 인젝션하고 막 끝내버리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환자한테 지금 생소한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해서 안심과 격려를 같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주면서 약물요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서 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좋아져야 되는 텐데 왜 이렇게 더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게 또 이상하게 디토레이션 오느냐고 표현을 듣는 환자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생각하실 때 막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돼서 왔으니까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환자 보호자한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환자가 이제 커뮤니티 펑션이 떨어져가지고선 지금 어디가 어디서 먼저 왔습니다. 아직까지 ADL은 이 토일레팅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소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세상에 화장실을 누가 가르쳐줬었어야죠. 턱 감정이한테 맡겨놓고 감정이는 그냥 앉아가지고서 우두커니 있고 이런 어디가 뭐가 있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참다가 그냥 안 놀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오줌 못 그린다고 이제 슬슬 환자를 이제 푸대접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환자가 좀 니그렉트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면 환자는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슨 이렇게 그 뭐랄까 딱딱하게 오늘 매달 며칠 무슨 요일 지금 몇 시 여기나 어디 매층 이것만 오리엔테이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우리 풍경을 보면서 라운딩 돌면서 지금 이 단풍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것인지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하면서 재미나게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플렉시블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은 같이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또 하지 레미니센스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 설명하시는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미니센스라든가 회상요법 있죠. 말씀 들어보신 분은 꽤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전적 증인은 우선 환자가 과거에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아주 뭐 해피한 그런 경험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경험, 과거 경험들을 그야말로 이제 배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0명,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집단요법으로도 할 수 있겠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포지티브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중요한 사건들, 뭐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선 첫 미팅을 했을 때라든가 첫 사람과 이제 뭡니까? 뭐 러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결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들 장가갈 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첫 손주 봤을 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쭉 겪으면서 다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여기에 머티리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각 시기별로 해가지고 뭐 유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예 뭐 또는 대중가요 또 영화 뭐 우리 60년대 같은 신상희가 제일 유명했던 그런 영화도 있었었고 맨발의 청춘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60년대 초반에 그 이미자의 뭡니까 동백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흑산도 아가씨 많지 않습니까? 최희준의 하죽생 66년도죠? 그런 유행했던 그런 가요도 있고요. 이런 것을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음악요법을 통해 가지고선 환자한테 들려주면서 그 당시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은 바로 이 레미니센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레미니센스 세라피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아까 박근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아직 랜드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지금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 트라이얼 비슷하게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에비던스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해보면 확실히 환자의 BPSD, 애지테이션의 것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는 뭐냐면은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마코세라피에서 이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은 도즈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게 뭐 레미니센스라고 해서 기억력, 오토바이오그래픽한 기억, 메모리 이것을 갖다가 끌어올리면서 기억력을 갖다 항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비행력, 행동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형성 또는 모티베이션 뭐라고 할까요? 동기하고요. 이런 때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는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제로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머티리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우리도 옛날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국어, 산수, 자연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자유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연예잡지로서 그 아리랑 같은 연예잡지도 있었고 또 위클리 저널이라 가지고선 주간 뭐 한국 같은 것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재료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저 다림인데 다림이라든가 이런 이게 지금 미국의 상당히 말레판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깡통시장이나 도깨비시장 같은 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진보다 직접 갖다 놓고 하는 게 훨씬 실물을 보여주면 하는 것이 훨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각 연대별로 20년대, 30년대, 40년대 연대별로 해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이런 특수한 그런 일에 대해서 스크랩북화 시켜가지고선 판매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담배값입니다. 담배값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요걸 가지고선 각 시대별로 해가지고 이건 주로 이제 흡연자가 되겠죠. 해가지고선 레미니센스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 퀼트인데 환자가 과거 갖고 있던 그런 허비, 취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본인이 만들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레미니센스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로마 세라피.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로마 세라피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세라피들은 환자가 협조가 안 되면 사실 힘듭니다. 버발 세라피는 그죠? 근데 이것은 환자 협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지금 세라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냥 퍼퓸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본인이 그냥 호흡할 때 향기를 갖다가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싱, 터브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향기, 요 이제 라벤더 향이나 멜리사 밤을 쓰는데, 그걸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향기를 갖다 흡입할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고, 요즘에 크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까 보호자들도 갖고 와가지고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크림을 이용해가지고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마사지도 하고, 그걸 하면서 레미니센스도 같이 하고, 또 노래도 들려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콤비네이션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에피커시와 시그넘핀스는 같습니다. 너무나죠.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멜리사 밤이고, 여기서 라벤더 향인데, 저희도 주로 라벤더 향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멜리사 밤은 워낙 비싸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하면 커스가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라벤더 향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페퍼민트 향을 쓰는 분도 있는데, 이런 너무 강력한, 자극이 너무 강력한 것은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블라이트 라이트 세라피라고 해가지고선 요런 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000 룩스에서 또는 5,000 룩스, 8,000 룩스, 굉장히 밝은 빛이죠. 그래서 이것을 환자한테 30분 내지 한 45분 정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입니다. 오후에 저자에 따라서는 오후에 하는 게 있는데,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한 10시 타임에 한 번 하고,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또 한 타임 하고 해서 맥시멈 2번 정도를 이렇게 30분 내지 한 45분 정도 쥐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이것은 주로 인솜니아가 있는 환자, 그리고 선다운이어서 아마 BPSD에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부 환자들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아침, 낮에는 비교적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한 2, 3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에이지테이션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한 노대시 되게 되면 아주 어그레시브해지게 되고,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 원인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멜라토닌이 관계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그 시간대가 되면은 데이타임 때 근무하는 사람과 이브닝 타임 때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근무 교대가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관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좀 너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러한 것도 이걸 함으로써 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브라이트 라이트 세라피도 좀 현재 좀 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네젤렌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아로마 세라피, 이 후각이죠. 얼펙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뮤직 세라피는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싱어롱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악 감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청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을 이용한 그런 아까 아트 세라피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멀티플하게 이렇게 같이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스네젤렌 룸입니다. 이게 좀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 백화점에 가도 홀에 보이기도 하고, 사람 시선을 끌기 위해 가지고 거기 보면 반짝반짝하게 조명도 하고, 그 속에 물고기 같은 것도 막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투명한 그런 이제 기둥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 옛날에 카바레 같은 경우에, 저는 카바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카바레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디스코텍 같은데 조명으로 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점점이 벽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명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빙빙 이렇게 느린 속도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이런 스멜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로마 세라피 아까 했던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 음악을 돌려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이제 아까 이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이제 그 촉각을 갖다가 스티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이 솜이나 깃털 정도의 그런 어떤 재질을 이용해가지고선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훑어줍니다. 치료제가.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같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디멘시아 환자에서 개발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MR 있지 않습니까?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 박약들, 지체아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제 지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텐션이 떨어지면서도 남한테 자꾸 이렇게 어텐션을 게팅하려고 하는,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설프고 오히려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낮춰보자고 사실은 인도에서 개발됐던 것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디스트랙티브하고 그런 어그레시브한 비유가 이런 걸 보니까 좀 낮아지어서, 그러면 디멘시아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시작됐던 것이 이 스네젤렌 메소드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치매가족협회에 있는 그 송파, 그 복지관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버바스에서 하는 그 성남의 노인 센터에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하고. 예. 처음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뭔가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 빛이 빙빙 돌아가고 아주 요란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좀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마코스라틴.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선 50분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BPSD의 파마코스라틴은 우선 처방을 하기 전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처방을 할 때와 처방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죠. 우선 진단은 당연히 정확한 진단이 붙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발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용을 해서 스토마크에 흡수가 되고, 이것이 피를 통해서 뭐 프로테인과 바운딩이 되든 혼자서 돌아다니든 이것이 결국 이제 타겟 오간에 가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작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결국 리버나 또는 키드니를 통해서 배설 내지는 대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파마코 다이나믹스, 파마코 키넥스라는 현상인데, 이것이 이런 동반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리버가 나쁜 그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리버에서 대사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파킨슨 피처가 있는 환자인데 BPSD가 와서 약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환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급하다고 해가지고선 우리 일반적인 엔티사이코틱스 항정신병 약물을 쓰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던 파킨슨 병이나 증후군이 더 확 나빠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로서 이런 것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또 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 질환 같은 경우도 정확한 검사가 안 되면 가족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히스토리가 없는지 하는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약을 최소화하고 난파마크투 알터너티브를 먼저 적용시켜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환자가 과거에도 약을 이제 많이 썼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뭐 원칙은 다 똑같겠습니다만 약의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약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를 통해서 어떤 약은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손쉽게 빨리 정보를 받아서 빨리 그 약을 투입시키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덜어질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너무 또 약에 대해서 겁만 내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할 때는 뭐냐면은 우선 여기 지금 타겟 심텀을 적어라는 거죠.
치매 환자도 보면은 디프레션도 있으면서 에지테이션도 있고 또 사이코틱한 퓨처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 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요놈의 각각 이제 인디케이션, 이 인디케이션 이 약을 써야 되고 저거는 저걸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를 잡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한테 이런 사이코파마콜로지컬 어프로치 들어갈 때는 지금 환자라는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뭐냐? 케어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환자의 지금 리스크, 다시 말해서 다른 액시던트 리스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주로 이제 딜루전의 할루시네이션 같은 사이코틱 심프텀이나 어그레시브한 비행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타겟을 맞춰가지고 너무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지 말고 타겟 심프텀을 축소화시켜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다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스트럭션을 보호자고 환자들한테 잘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외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외래 환자들 중에서 약이 두순하순한 환자 꽤 있을 겁니다. 보면은 아침약은 남아있고 저녁약은 어떤 때는 모자라가지고 1주분, 2주분 그러니까 먼저 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드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환자 보호자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갈 때는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지금 이미 그 드락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ADL 기능상에서 가족들이 그런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약을 원래 스케줄이 했으면은 뭐 보름 후에 와야 되는데 먼저 와서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젊은 사람의 용량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맥시멀로 하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실은 문구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파마코키네틱스하고 다이나믹스, 다시 말해서 이런 리버 펑션이라든가 키네 펑션이 젊은 사람 같이 않고 각양각색입니다. 눈에는 보이잖아요. 뷰앤 크래튼도 우리가 놓고 오브젝티브하게 그 에비던스로 우리가 잡는 것이 결국은 이제 RFT하고 LFT 아닙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브레인 쪽에 있는데 브레인도 디멘시아에 따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파마코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원칙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모니터링, 즉 환자가 갖고 있는 환자가 보이는 그런 레스폰스, 베니핏과 또 그 약물이 갖는 사이드 이펙트 프로파일을 늘 비교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끌고 나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몰 도즈를 사용하라, 천천히 올리라 이런 내용이고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의사인 이상에서는 그 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이 써봐서 이게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약이 지금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쿼티아핀, 안티사이거스 쿼티아핀, 세로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제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사이드 이펙트가 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EPS 같은 경우도 2%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심한 뉴로lep틱 말리는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심각한 EPS를 병원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서 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열이 뜨거든요. 열이 뜨는데 그것이 열이 인펙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EPS 다시 말해서 리지티가 너무 심한 환자들은 발열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 경우에 업스테이지에 걸려가지고서 빳빳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인펙션 쪽만 보러 나가다 보니까 결국 약은 계속 쓰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EPS 원인 약은 계속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를 걸치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갖고 있어야겠다. 폴리파마시는 당연히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앞서 두 번째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환자한테 또는 보호자한테 제공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증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너무 완벽한 레스폰스를 갖다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10여 년 이상을 BPS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온 바가 있었는데 과거에 정신과를 하면서 스키조프레니아나 또는 디프레션 환자보다도 오히려 레스폰스는 떨어집니다. 예, 같은 약을 써도. 그래서 파셜 레스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어떤 액시던트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고 케어기버의 하는 역할을 갖다가 케어기버의 어떤 그런 버든을 낮출 수 있고 환자의 어떤 그런 함풀한 스테이트를 갖다가 낮출 수 있으면은 그게 분배에 맞춰서 타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계속 올려가지고 결국 환자가 들어올 때는 걸어 들어왔는데 나갈 때 된다. 한 몇 달 지나게 되면 휠체어 바운드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환자의 매니지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사이드 이펙트 모니터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매일 라운딩 돌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냥 환자 손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EPS가 어떻게 나타나시고 게이트도 그냥 옆에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켜보면은 아티큘레이션 발음 장애가 없는지 하는 것을 대충 보면은 우리가 이런 EPS라든가 그런 환자의 프로그레시스의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를 굉장히 빨리 디텍션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면은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테이프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제들은 대부분 그런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프로그레스의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에 굉장히 벌어를 하기 때문에 약을 쓰다가 일단 좋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테이프를 시켜나가야지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돼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레이슈라스는 뭐냐면요. 앞서는 사이드 이펙트도 있지만 이 BPSD라는 것은 한 번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지별로 해가지고선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타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꾸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되지 않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3개월, 항상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테이프링은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서서히 끊어주세요. 끊을 때도. 그러면서 다시 인소음니가 나타난다든가 에시스턴트 그럼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갑자기 끊게 되면 위드롤 심텀이라든가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테이프링을 시면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사이코파마콜로지는 우리 신일선 교수님께서 1시간 20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또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